자, 이어서 코로나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 우석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석훈 박사님은 경제학자이시며 현재 성결대학교 교수에 재직 중이십니다. 88만 원 세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등을 집필하셨고요. 비정규직 문제, 또 직장 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화두를 제시하고 계시죠. 우석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석훈입니다. 어제 CNN 봤더니 간만에 한국 뉴스 나오더라고요. 광화문 보여주면서 확 늘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적 변화, 그리고 약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스템 같은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자살이나 정신건강은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직장 민주주의 작업하면서 자살 통계를 보니까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잘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수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분류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전에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일부는 오늘 처음 하는 얘기고요. 일부는 조금 거기 맞춰서 이제 더 나가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냥 국내 총생산 한국은행 수치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쭉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V자 형태가 나오는 게 3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3번 다 세계적인 변화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인데, 첫 번째 나오는 피크선은 보통 이제 80년 공황이라고 부르는 80년에 벌어진 수치고, 그 전까지 한국 경제는 실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다가 늘 사람이 부족했다가 처음 때 실업을 경험했는데, 이거는 보통 74년도, 77년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결국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요. 97년에 또 한 번 떨어졌던 건 우리가 흔히 IMF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그런 건데, 그냥 이 수치로만 보면은 쭉 떨어졌다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그 V자 형태가 그때도 보이고, 2008년도에 나온 이 수치는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 실업하면서 그게 전 세계에 여파를 미치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3번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고,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비슷한 위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의 위기가 V자 형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뭐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변화는, 그러니까 뎁스라고 흔히 그러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그 깊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길이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갈 거냐라는, 그래서 길이 변수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거는 가끔은 그러니까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대공황이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패턴으로 보면은 73년, 77년도 두 차례에 석유 파동과 제일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길었던 거고, 총 기간에 있다는 8년에 걸쳐서 이제 그러니까 2번 일어났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큰 변화는 미국은 이제 레이건이 등장을 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때 영국은 대처가 등장하면서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1945년 그 전쟁 이후에 30년간 진행되었던 영광의 3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런 포디즘이 이때 사실상 종결하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맞는 이 코로나를 경제적으로 해석하면은 떨어지는 이 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갈 건지 길이의 문제에 의한 거고, 아마 그 정도의 변화가 지금 올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4년짜리 충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게 1국면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백신 개발 이전까지, 그러니까 뭐 아마 내년 봄
혹은 뭐 그때까지가 이제 1국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몸으로 버티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국면이라고 하면은 내년도 이제 아마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쯤 될 텐데요. 선진국의 백신이 보급되는 그런 시기이고, 이 시기에까지는 자영업자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3국면은 저개발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이 돼서 경제가 이제 조정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마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관광까지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면은 4국면이 돼서 이때쯤 되면은 백신 보급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방역 국면은 종료를 하는데 앞에 있었던 충격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는 다른 또 전혀 다른 형태로의 그런 균형으로 이행되는 변화가 그때까지 발생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이게 최근에 제가 OECD에서 1인당 국민소득을 뽑은 건데 국내에서 쓰는 수치랑 조금 다른 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재 물가로 구매력하고 현재 물가 지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통 2015년 기준으로 환산시키는데 이거는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가 높아요. 7만 달러,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7만 조금 넘고, 노르웨이, 미국이 상당히 앞에 가 있고, 스웨덴은 생각보다 안 높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2년 전부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바뀌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제 바뀐 건데, 그리고 일본, 프랑스 이런 데들이 거의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독일이 조금 위에 있고. 그래서 이 추세대로 만약에 한국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2, 3년 내에 일본을 넘어설 거고 프랑스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태로만 해도 이미 선진국 중에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코로나와 관련된 변화를 겪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스웨덴이나 그런 몇 나라만 앞에 있고 거의 이제 OECD 국가 중에 맨 앞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데가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4년이 끝나고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라는에서는 한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맨 앞 그룹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이 잘 사는 건 아니고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렇게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6월 달 되니까 저한테 물어본 게 이게 언제까지 가냐라고 하면서 지겹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최소한 이 내년 말까지는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지금 지겨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쇼박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했던 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와 여름까지 피해액이 750억을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는 건데, 이게 지난 3년 동안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 번 돈이랑 올해 이제 손해 본 돈이 같고, 그래서 이제 제로인데 지금부터 이제 돈이 더 손해를 보면은 이제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하고 괜찮은 회사가 올해 하는 거로 지난 3년치를 다 했으면 이게 평균적이고 괜찮은 회사일 거예요. 그 연말쯤 되면은 대기업도 운전 자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뭘 막 팔아가지고서 준비했던 그런 회사를 제외하면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그러니까 올 겨울이 이제 거의 한계일 텐데요. 근데 내년도 사실은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2년에 걸친 이 국면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얼마큼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항공, 관광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이 다 어려울 거고,
그렇게 보면은 이럴 것 같아요. 코로나 균형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부유해져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데가 내려가는데 우리의 방역이 그거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버티는 그 효과가 큰 거고, 근데 국민은 시스템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국민들은 매우 가난한 그런 상태 균형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금 코로나가 만든 사회적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은 국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국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뭐 보호를 하느냐가 중요하냐 하다, 그리고 국경도 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뭐 인도에 있느냐, 프랑스에 있느냐, 독일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경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치도 사실 희화되고 뭐 누굴 뽑으나 뭐 아무 상관도 없다고 몇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냥 친구 시키거나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 시키거나,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그랬는데 국가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니까 선거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하게 된 거고, 지난 총선에 한국도 약간 과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는데 일종의 그 코로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또 미국에서도 역대 최대 사람들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코로나 효과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로컬이 되게 중요해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 미국 예를 들면은 사실 그 뉴욕 주지사가 그게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뉴욕이면 시장이 있고 주지사가 있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주지사가 쿠오모라는 거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미국 전체를 결정하게 되니까 매우 중요하게 봤고, 일본도 동경도가 있는 건 알았는데 그게 여성이었고 어떤 성격이었고 아무도 모르다가 이제 다 알게 됐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대구시장도 사실 뭐 잘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로컬이라는 데서 방역을 집행하는 게 로컬이고 또 경제도 거기서 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변화를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랑 그 5대5 분석할 때 한번 보니까 시장이 누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겨울에 잘 치우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되고 눈 못 치우면 바로 잘린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행정적 변화를 통해서 만약 코로나 균형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 어떨 거냐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선진국 현상인데요. 선진국이 되면 자영업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막고 있었는데 그거가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변화의 맨 앞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도 생길 변화였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촉진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경제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참 논의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논의됐던 게, 우리는 뭐 죽어라고 이제 뭐 52시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는데, 수요일 날 노는 것에 대해서 호주든 몇 개 국가들이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고 금토 아예 주말 쉬고 그렇게 하는 게 다음 단계의 노동 같은 건데, 이런 변화가 우리한테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진국 현상이고, 팬데믹 때문에 오는 현상은 아마 내년 말까지는 관광 목적의 여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백신이 되더라도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바이러스 작동 공간을 줄이는 거지, 이걸 맞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뭐 그렇게 해서 이 상대 국경이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이런 공무 같은 것들은 좀 서로 쿼터를 맺어서 움직이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관광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행, 관광 등 진짜 괴멸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좋은 건데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싼 물건을 외국 사다가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은 한국이 그나마 안정적인 글로벌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유리한 방식으로 국제 노동 분업도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마
내년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정도의 고성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의 4년이 될 그런 업종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항공, 여행, 자영업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문화 쪽에서는 그냥 제가 그냥 약간 조그만 비교를 위해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레 형태가 있을 거고 영화 형태가 있을 거예요. 발레는 충격은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거는 발레 시장이 크거나 막 그래서가 아니고요. 워낙 시장이 적은데 충격을 받아서 줄어들었다가 이 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과연 영화도 그렇게 돌아올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영화 극장 관람률이 세계 1위거든요. 아이슬란드 빼고 제일 높은데 그 수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아 보면은 국가는 부유하고 잘 살아요. 그 거의 뭐 스위스나 스웨덴 정도가 앞에 있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넘었고 그런 상태로 부유한 국가가 될 건데, 청년들은 매우 가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채도 사실은 뭐 현대 등 이제 없애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도 이제 바뀌어서 심리적인 그런 불안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혼, 솔로 현상 고립된 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불행한 건데요. 경제적 부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밀접한 관련이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냥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뭐 거기 뭐 수천 명씩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독한 분들 핸드폰 주소록을 보면은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부랑 직결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혼 현상은 특별히 바뀔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가족이 한 60년대, 70년대에서 핵가족으로 바뀐 게 우리나라도 20,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핵가족을 다시 이제 1인 가족으로 삶의 패턴이 변화할 겁니다.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거는 지금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변화도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회적으로 젠더에 관한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본 시스템이, 저도 조금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기본 시스템이라는 게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 1위인 국가가 하는 정책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너무 조금 쓰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통계의 분석 체계 정도는 좀 정비를 해서, 이거는 뭐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연령별, 성별, 요소별 이런 거를 사실은 좀 이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뭘 고치자라고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부검이라고 부르는 누군가 이제 자살을 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소 분석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줄이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개인의 일로 지금 너무 치부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소별 접근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직장인 자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뭐 우울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그런 자살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회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소팅이 되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한 20대 여성의 자살 증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좀 소시오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들어가고 요소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매우 빈약해요. 그리고 이제 예방적 요소라고 이제 흔히 뭐 환경 얘기할 때 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20대이고 여성이고 장기 실직 상태고 1인 가구인 경우에 어떡할 거냐, 이게 여러 요소 겹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항공사 승무원인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요소들이 있으면 겹쳐서 하면은 예방적
걸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전혀 안 했다라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결론은 아닌데요. 자살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시스템 이론을 보면은 일종의 포지티브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자연계에서 보는 많은 시스템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서 플러스면 마이너스 신호가 가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신호가 가는데 자살은 어떨 때는 느니까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기하급수 현상이 발생하죠. 그 포지티브 피드백 구간에서는. 그래서 4년이라고 놓고 보면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동시에 자살도 같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정책적으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년이라고 보면 이미 1년은 지나 3년이 남은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 그 매우 가난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산층 한가운데 특히 2세도 업종별로 더 위기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인 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과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결합시켜 가지고선 뭐 없애지는 않더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일상적이지 않은 그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정신건강에 관한 이 지휘 체계 같은 것들을 뭐 긴급본부 같은 거로 좀 격상을 시켜서 예산도 조금 많이 쓰고 긴급 조치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석훈이었습니다. 네, 우석훈 박사님의 코로나19와 경제적 변화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발제를 들으셨습니다. 가난한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호한 희망보다는 정확한 절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극이 아닌가 싶습니다.